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머리가 아프다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호소를 하면 꾀병이라고 나무라셨던 기억 있으실 겁니다. 그저 공부가 하기 싫어서 쉬려고 꾀를 부린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의 상당수가 두통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데요. 오늘은 전주 열린병원 김순기 원장과 함께 청소년기 두통의 특징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통을 일으키는 요인들은 3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피로 누적. 청소년에게도 두통을 일으킬 요인들은 다양합니다.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는 청소년기의 두통.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떠올려 보면 저도 어릴 때 두통 그리고 지금도 자주 경험합니다. 흔한 증상인데 그냥 이러다가 넘어가겠지 생각하고 넘겼던 때가 더 많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청소년기 두통이 근데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할 만한 증상인가요? 사실은 성인의 80% 이상이 두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간헐적인 두통이 별 문제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청소년기 때 두통은 더 간과하기가 쉬워서 금방 말씀하셨던 그런 경우가 많고 실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런 두통을 간과했을 때 큰 병, 우리가 얘기했을 때 치료를 꼭 해야 될 뇌 안의 혈관 질환이나 뇌 종양이나 척추 쪽의 변형 때문에 생긴 두통이 의외로 많은 게 요새 현실입니다. 이번 겨울에도 환자 중에 평소에 두통이 있었는데 방학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려고 온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 의외로 그런 친구들이 많이 발견이 돼서 저도 놀라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청소년기 두통의 약 1, 2%는 꼭 지질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그런 질환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1, 2%라고 하면 뭐 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100명에 한두 명이 많은 거인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이 두통을 겪고 있나요? 청소년기에 보통 우리가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들까지 했을 때 두통을 호소한 그런 경험이 있는 유병률로 따지면은 7, 80% 이상이 두통을 호소한 걸로 돼 있고요. 7세 이하의 유아 때부터 통증을 호소해서 꾸준하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1.5% 정도 되고요. 성년이 되기 직전까지 이런 꾸준히 고통을 받는 두통을 호소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약 한 15%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5%는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두통을 앓고 있다는 주기적으로 거잖아요. 계속 아프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당연하죠.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두통만 가지고도 삶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두통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청소년기의 두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구분을 해 주시겠어요? 우리가 보통 두통을 나눌 때 크게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1차성 두통, 2차성 두통 이렇게 나눕니다. 특별한 원인 없이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 가장 많은 것이 긴장형 두통이나 근육형 두통, 편두통 이런 건 우리가 1차성 두통이라고 얘기하고요. 다른 원인 때문에 두통이 일어나는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들이 흔히 얘기하는 건 청소년 때 가장 위험한 2차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얼굴 안에 뼈 안에 구멍들이 나 있거든요. 전두동, 상악동 이렇게 소리를 울리기 위해서 뼈 안에 공기가 차 있는 그런 뼈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염증이 생길 때 특히 부비동염, 상악동염 그 부위가 주로 이 앞쪽, 그다음에 이 머리 안쪽 이런 부위인데 거기에 염증이 있을 때 이렇게 두통이 만성적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축농증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런 것들 때 두통을 일으키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청소년기 때 두통을 일으키는 두 번째 요인 중에 하나가 혈관 질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겨울에도 제가 한 2명 정도 발견이 돼서 놀랐는데 뇌동정맥 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혈관 기형인데 증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할수록 기형이 커지면서 두통을 일으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비정형이 아주 깨지게 아픈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뇌종양, 소아뇌종양도 의외로 많습니다. 소아뇌종양이 있을 때도 이렇게 두통을 크게 호소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2차성 두통 이렇게 나눕니다. 그 중증 뇌병변들의 치료는 좀 더 심각할 것 같거든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성 두통 중에 가장 많은 원인이 얼굴 안쪽에 부비동, 네. 또 상악동, 전두동, 동하면 동굴 동자거든요. 네. 얼굴 뼈 안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단순한 일반 사진이나 피검사만 가지고도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짧지 않은 기간, 한 2, 3주 정도 항생제 치료와 소염 진통제를 치료했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봐서 만성적인 두통을 특히 빨리 낫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비동염 같은 경우에는 전두통, 머리 앞쪽이 깨지게 아픈 경우가 흔히 많아서 네. 이게 머리 앞쪽으로 계속 전두통이 있는 경우는 한 번쯤은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증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뇌 동정맥 기형과 뇌 종양 이런 경우 있는데 뇌 동정맥 기형은 옛날엔 굉장히 발견이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요새는 그 발견할 수 있는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 있어서 흔히 요새 하는 혈관 촬영들 우리가 단순하게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CT만 찍지 않고요. CT 엔지오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다 보험이 되고 비용도 얼마 들지 않거든요. 청소년들이 두통이 있을 때는 CT 엔지오나 네. MRA 같은 혈관 촬영을 꼭 동반해서 찍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혈관 촬영을 했을 때 뇌 동정맥 기형이라는 것은 뇌 동맥하고 정맥하고 연결되는 부위에서 원래는 말철관이 가운데 끼어서 압력과 산소 공급이나 그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일으키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 선천적으로 기형적으로 그 공간이 없어져서 네. 정맥과 동맥이 바로 이어지면은 네. 동맥 혈압은 높아져 있고 정맥은 나중에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혈관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을 네. 뇌동정맥 기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뇌동정맥 기형은 말씀드렸던 CT 엔지오나 MRA 같은 경우로 쉽게 발견이 됩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이 돼 있고요. 또 작은 사이즈의 이게 동정맥 기형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수술하지 않고요. 색전술, 혈관을 넣어서 혈관을 막아주는 그런 우리가 왜 심장을 뚫을 때 스텐트 넣고 하는 그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뇌까지 올라가서 뇌 혈관을 막아주는 색전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서 쉽게 근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가장 문제가 사실은 아직도 뇌 종양입니다. 네. 소화기 때 생기는 뇌 종양은요, 상당수가 악성입니다. 양성보다는 악성이 많기 때문에 소화 종양이 있는 것은 사실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소화 종양이 있을 때 가장 나타나는 종양 중에 그 증상이 말씀드렸던 새벽녘의 두통, 그다음에 뒷목이 어린애인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뻣뻣하게 느껴지는 그 경부, 강직 이런 걸 주로 많이 호소하거든요. 아이들이 청소년인데도 불구하고 오전 내내 두통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나 네. 프로젝타일 보미팅, 그러니까 그 토하는데 예고 없이 확 솟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프로젝타일 보미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두통이 있으면서 아침에 구토를 한다든지 미식거리며 호소한다든지 뒷목이 뻣뻣하다는 이게 거의 대부분이 뇌 종양의 증상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돼 있거든요. 네. 물론 이 증상이 다 뇌종양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검사를 하면은 쉽게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호소하는 두통을 간과하지 마시고 주의 있게 지켜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반드시 검사를 해서 별게 없으면 안심할 수 있고요. 예. 있다면 쉽게 빨리 접근해서 치료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제 2차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에 문제가 있어서 두통이 예. 하나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1차성 두통을 앓고 있을 예, 것 거의 같단 말이죠. 대부분이죠. 예. 그럼 1차성 두통은 왜 생기는 건가요? 아직까지 원인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음식하고 관련된 것들 봤을 때는 유제품 중에 초콜릿이나 유지방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치즈, 네. 버터 이런 것들이 두통을 잘 일으키는데요. 아스파탐이라는 성분이 그 안에 들어있어서 두통 혈관을 자극시키는 효과를 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유제품 자체가 두통을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유제품을 먹으면 두통 일으키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의외로 우리 청소년들이 커피를 많이 먹거나 드링크 중에서 카페인이 들어있어 각성시키려고 하는 음료를 그 에너지 쉽게 드링크라고 하죠.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 살 수 있잖아요. 네. 의외로 공부하는 기간에 시험 보는 기간에 그런 것을 섭취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도 카페인이 고농도로 축적됐을 때는 굉장히 심한 두통을 일으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굉장히 첫 번째로 우리가 따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생기는 것들 중에 잘 아시는 대로 만성적인 스트레스. 네. 아이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봤을 때는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스트레스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특히 초등학생 고학년 때는 이런 스트레스가 의외로 중학생 때보다 더 높은 걸로. 그래서 저희들 통계를 보면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그 높은 것이 오히려 고3보다는 고2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도 아이들이 만성적인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로는 자세가 나쁘거나 운동량이 너무 적거나 우리가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척추 측만증, 척추 옆으로 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척추 측만증이 있으면 척추가 나쁘지 무슨 두통이 있을 거냐 생각하지만은 척추 측만증의 가장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네.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척추하고 그렇게 뇌하고도 연결이 굉장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자세 같은 것들도 사실은 두통을 일으키는 큰 요인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스트레스야 우리가 살면서 안 받을 수 없는 거고 예. 음식도 뭐 두통을 유발하지 않으려고 예, 예. 항상 뭐 몸에 좋은 것만 예. 먹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두통이 좀 뭐랄까요 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렇다면 우리가 청소년 때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느끼는 두통하고 예.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두통을 느낄 때하고 다른 예. 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과연 청소년기의 두통이 어떤 것을 심각하게 알아야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금방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두통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리통과 겹치는 두통이 많기 때문에 이 나이 때는 다 그런가 보다 간과할 수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통의 여러 가지 그 증상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로 같은 비슷한 시간대에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네. 특히 새벽이나 아침나절에 두통을 꾸준히 호소하는 경우는 검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뇌압이 새벽부터 아침 일어났을 때 그때가 가장 올라가기 때문에 네. 뇌혈관 질환이나 뇌종양 같은 중증의 병이 있을 때 가장 두통을 호소하는 시기가 새벽녘 아침에 이렇습니다.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깨어나서 두통이 있다고 네. 호소한다든지 네. 아니면 그 시간대가 주로 오전이 계속 꾸준하게 아프다면 한 번쯤은 검사를 해봐야 될 이유가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주 깨지듯이 아픈 통증. 우리가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묵직한 통증, 앞통이나 느껴지는 그런 통증이 아니라 흔히 표현할 때 칼로 째듯하게 오는 통증이 네. 올 때는 반드시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고요. 자세가 변했을 때 두통이 온다. 이것도 사실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몸을 숙였거나 아니면 고개를 꺾거나 고개를 숙였을 때 몸통을 움직였을 때 두통이 심해진다. 체위의 변화에 의해서 두통이 온다는 것은 척추하고 관련된 질환 때문에 네. 두통을 일으키는 상당히 중증의 병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만 하신다면은 일반적인 두통하고 쉽게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의 이제 청소년기의 특징이 요새 아이들 보면은 편두통보다는 양측 두통이 더 심합니다. 네. 어른들은 편두통이 많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양쪽 두통이 있는 경우가 더 많고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어른들보다 훨씬 더 쉽게 두통을 일으킵니다. 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 때 청소년 때 생긴 두통은 어른들보다 더 심리적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요인으로 발달되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어렸을 때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 성년이 됐을 때 두통, 만성적인 두통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높은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증상이 있다면 꼭
그 증상을 느끼는 당시에 병원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청소년들이 병원을 가장 오기 힘든 이유가 네. 학과 때문에 그렇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진료하는 대학병원도 마찬가지고 네. 우리 지역에 있는 주요 병원들이 네. 신경과나 신경외과나 소아 청소년과들이 네. 토요일 날도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에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약을 해서 오후 시간에 이렇게 진료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학부모들이 승낙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우리 학교에 근무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만성적인 두통을 계속 호소한다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셔서 아이들이 손쉽게 좀 진료를 받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이야기 나눌 때 이제 원장님도 생각지 못했는데 예, 예. 이런 뭐 질병이 있는 예, 예. 학생들이 있더라 말씀을 예, 예. 해주셨어요. 예, 예.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예. 이제 고3 여학생이었는데 네. 시험이 다 끝났잖아요. 네. 그럼 좀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평소에 느꼈던 두통이 계속 있어서 저희 병원 들렸어요.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오셨는데 별게 아니니까 너 이제 별거 없으니까 확인을 시켜주러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검사를 쭉 해봤는데 혈관 촬영을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뇌 동정맥형 사이즈가 상당히 3cm 이상 된 그래서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될 혈관 질환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질환이 아이가 느꼈을 그동안의 고통, 그러게요. 고3이라는 것 때문에 당연히 스트레스일 거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면밀히 따져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호소하는 두통을 네.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고 네. 꼭 시간을 가져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은 한 번씩은 꼭 검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큰 병이면 참는다고 나아지는 건 전혀 그러지 없으니까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청소년기 때는 두통이 만약에 조금 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진다면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병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두통의 치료 방법은 뭐가 있죠? 사실은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진입니다. 예. 이 환자가 어떤 질환의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니까 한 번쯤은 검진을 해보는 게 좋고요. 예. 문진을 통해서 이것이 별것이 아니라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이나 아니면 근막 통증 증후군 같이 근육이나 자세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병이 있다면은 네. 우리가 쉽게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수분 섭취, 꾸준한 운동, 올바른 자세, 그다음에 핸드폰 조금 보는 거, 네. TV, 컴퓨터 사용하는 거 줄이는 거. 네. 이게 사실 가장 기본적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서 어떤 약을 취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요새 아이들이 그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지 않게 생각합니다. 네.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염 진통제나 해열제 또는 이렇게 두통을 일으키는 편두통 약들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네.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 먹으면 되지 해서 약을 상용적으로 이렇게 먹는 아이들이 네. 의외로 많습니다. 예. 그리고 생리통이 있을 때도 계속 먹고요. 네네네. 그것 자체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그래서 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일단은 한번 그럴 만한 원인을 체크해서 그걸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한번 해야 되고요. 어릴 때 이렇게 자주 두통약을 복용했을 때 네. 성인이 돼서는 그 약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만큼 약에 대한 의존도가 강해지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과적인 치료나 아니면 중증의 두통으로 만성적인 두통 때문에 사회생활에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나는 걸 자주 봅니다. 예, 그래요. 확실히 약에 의존하다 보면 이제 증상이 있어도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약을 먼저 먹게 되니까 먹죠. 그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두통이 생겼을 때 그 순간의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가장 좋은 것이 자세 변화. 그래서 이제 숙였던 자세, 오랫동안 한 동작을 했던 것을 풀어주는 가벼운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실내 공기를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거나 자동차 안에 있는 중에 아이들이 구토나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의 자연 바람을 이렇게 자주 환기시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수분 섭취를 말씀드렸는데 어린 친구들 중에 이게 수분이 부족해서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음료수, 탄산음료나 이제
단 음료보다는 네. 물을 많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방적인 치료의 한 가지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이온 음료는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온료도 예, 이 청소년기에 느끼는 두통이라고 우리가 그냥 무조건 관가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외과 전문의 김순기 원장과 함께 청소년기 두통의 특징과 치료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집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날이 추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데다 홈트레이닝 열풍으로 집안의 어른들의 운동기구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10세 미만 어린이는 실내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아령을 떨어뜨리거나 짐볼과 러닝머신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도 잦다고 합니다. 가정용 운동기구가 있을 때는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고 또 사용 후에는 전원 코드를 빼놓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